오늘 달러 환율이 장중에 1,46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400원 중반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환율을 어떻게 봐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권소연 마케린 센터장을 모셨거든요.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환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센터장님 네. 어떻게 보세요? 어제 좀 하락해서 안정되나 싶었는데 네. 오늘 또 다시 올라서 뭐 예. 1,460원대 회복하고 뭐 1,465원까지도 갔으니까 네. 이게 거의 이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다시 이제 갈아치운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1,400원 선 초반 갔을 때만 해도 이제 1,400원이 뉴 노멀이다. 이제 예. 이거를 이 환율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1,450원을 넘어서 이제 1,500원 가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네. 사실 어제는 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절차 시작되면서 조금 기대감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외환시장에서 여러 가지 수급 요인 그리고 이제 그 거시경제 현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도 달러는 그러니까 원화 대비 달러는 좀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 전망들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달러 공급 면에서 살펴보면은 그 경상수지는 흑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달러가 들어왔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예, 이제 환율이 결정되는데 굉장히 큰 요인이죠. 네네, 우리나라는 네. 수출 주도 경제이기 때문에 이게 매달 들어오는 경상수지, 그러니까 매달 나오는 경상수지의 수치에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9월에 발표된,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된 올해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를 보면 134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어요. 이게 역대 두 번째로 흑자 규모가 큰 거였고 9월만 놓고 따져봤을 때는 최대 수치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2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온 거니까 계속 꾸준히 달러는 들어왔다는 거예요. 딱 9월만 들어온 게 아니라. 뭐 그리고 29개월 연속 흑자라는 게 2000년대 들어서 두 번째로 최장기간 흑자를 기록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올 들어 누적으로 보면 827억 7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이것만 보면 이제 환율이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떨어지는 게 맞는데 사실 이제 경상수지를 좀 뜯어보면 상품 수지 그리고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돼요. 네. 상품 수지라는 건 우리가 보통 이제 제품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고 서비스 수지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해외여행 가서 이제 달러를 쓴다 이러면 이제 달러를 이제 달러 유출인 네네네. 거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여행 와서 이제 쓴다 그러면 달러 유입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서비스 거래로 인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거고요. 본원 소득 수지가 뭐 근로자의 임금, 뭐 투자에 따른 배당금, 뭐 이자 소득 같은 건데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했는데 배당을 달러로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본원 소득 수지에 잡히는 거죠. 이전 소득 수지는 뭐 기부금 같은 건데 뭐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액이라서 이 비중은 크지는 않은데 사실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거는 상품 수지가 좋아서예요. 네. 9월만 놓고 보면 상품 수지 흑자가 142억 달러였거든요. 이게 2017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예. 9월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수출이 워낙 잘 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달러를 많이 벌어왔다라는 얘기인 건데 뭐 워낙 요새 반도체 업황 좋잖아요. 뭐 AI 산업 때문에 이제 수요도 굉장히 많아졌고 네. 가격도 올랐고 그래서 반도체 많이 수출해서 흑자에 많이 기여를 했고 뭐 이거 말고도 자동차도 많이 팔았고요. 화학공업, 기계류 정밀기기, 무선통신기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늘었는데 뭐 물론 우리가 이제 흑자를 볼 때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불황형 흑자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글로벌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이럴 때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고 이러면 이제 수입도 늘긴 했는데 수출이 더 늘어서 흑자가 기록한 거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흑자인 건데 수출은 줄고 그러니까 수입도 줄어서 그러니까 수입이 더 줄어서 흑자를 낸 거는 우리가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불황형 흑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서비스 수준은 적자였는데 뭐 본원 소득 수준 흑자였고 근데 워낙 상품 수지에서 흑자폭이 컸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는 흑자를 기록을 한 거죠. 센터장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불황형 흑자에서 일단 벗어났고 우리 기업들이 제품도 잘 팔아서 달러도 들어왔는데 왜 환율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뭐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약간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외환시장에서의 주요 거래 주체 중에 하나가 수출 기업이에요. 뭐 강력한 이제 큰 손 중에 하나인 건데 워낙 수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수출 기업들이 수출하고 받은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고 내놓은 물량 우리가 보통 내고 물량이라고 해요. 외환시장에 참가하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부르고 반대로 이제 뭐 수출 기업도 그 수출 제품을 만들려면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달러가 필요해서 바꾸는 물량을 결제 수요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고 물량과 결제 수요가 어디가 더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환율이 좀 움직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수출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팔고 달러를 받으면 예전에는 그냥 국내로 가져와서 이제 원화로 환전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내고 물량으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환율이 좀 하락하고 네. 그 시기가 약간 이제 이렇게 뭐 한 달을 놓고 보면 뭐 월말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몰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트렌드가 점점 원화로 바꾸지 않고 달러로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경향이 좀 뒤처지는 분위기인 거예요. 어차피 이제 달러로 원자재, 원재료 이런 거 사야 되고 지금 이제 해외 투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차피 투자해야 될 거면 그냥 환전하면서 수수료 내지 말고 달러로 갖고 있자 이런 이제 기조도 있고 뭐 특히나 지금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뭐 3,500달러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그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 전선에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제 달러로 그냥 갖고 있는 게 낫다. 그러면 이 외환시장에 공급된 달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도 이제 달러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외 그 자산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 달러 수요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서학개미들의 네. 이 해외 투자들이 굉장히 뭐 작년, 뭐 올해 초까지는 주로 일었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었는데 이제 국내 증시가 오르면서 뭐 국장 복귀는 진흥순으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해외 투자에 대한 특히 주식 투자에 대한 니즈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예탁결제원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서학개미들이 올 하반기 들어서 해외 주식을 1,360억 달러 매수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매도 금액이 1,24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제 120억 달러 정도는 순매수를 한 건데 그만큼 이제 달러가 필요했겠죠. 해외 채권에도 77억 달러 정도 순매수를 했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증권 투자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이제 꾸준히 증가를 해서 2022년과 2023년 요때와 올해를 비교해 보면 올해 거의 2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해외 투자를 위해서 이제 달러로 환전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달러 환전 수요가 좀 많이 늘었고, 이렇게 달러 자체가 오르니까 달러에 투자를 해야겠네, 달러를 갖고 있어야겠네, 네네네. 이런 수요도 있어서 그냥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달러로 환전을 해서 달러 RP 같은 상품에 넣어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일부 달러 RP에 좀 넣어놓고 있긴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까지 겹치면서 이제 달러 수요는 늘고 공급이 좀 예. 줄어든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도 그렇지만 그 기관들도 몇 년 전부터 해외 투자 네. 엄청 열을 좀 올렸잖아요. 그쵸. 네.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거와 이 예.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네, 뭐 네. 우리나라 연기금, 공제외 네. 그리고 국내 보험상 같은 것들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이제 돈은 들어오는데 그걸 어딘가에 굴려야 되고 네. 이게 내줘야 될 시점과 지금 이제 투자하는 시점이 만기를 이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장기로 투자를 하다 보니 이제 국내 에 한정해서 볼 수는 없고 해외 투자를 의무적, 그러니까 어쨌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해외 주식이라든가 채권 같은 이제 전통 자산은 물론이고 해외 대체 투자도 이제 적극적으로 늘리는 추세였거든요. 뭐 해외 부동산, 뭐 해외 오피스 빌딩 같은 데를 특히나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국민연금만 봐도 이제 5년 단위로 중기 자산 배분 전략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국립 주식 비중은 올해 말에 14.9%인데 이걸 내년 말에는 14.4% 줄이겠다라는 예. 계획이었고, 국내 채권은 26.5%에서 23.7%로 줄일 계획이었는데, 반대로 이제 해외 주식은 35.9%에서 내년에는 38.9% 늘리고, 대체 투자는 14.7%에서 15% 늘릴 계획이었는데, 뭐 물론 대체 투자는 국내외 이제 통틀어서지만 그래도 국내보다는 해외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해외 대체 투자도 늘리는 추세거든요. 이렇게 해외에 투자하려면 당연히 이제 대규모 달러 환전 수요가 있을 거고, 그게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올해 초에 환율 뭐 1,450원 넘었을 때 네네. 이거 국민연금 때문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국민연금 해외 투자 하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환율 오르는 예, 거 아니야라는 압박감이 좀 있었어요. 압박들은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해외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냈던 방법이 한국은행하고 수합 계약을 체결해서 하늘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받아다가 투자하는, 뭐 어찌 보면 이제 묘한이라는 묘한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방안을 좀 마련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한은하고 헌해지 계약을 맺고 달러를 가져오면 시장에서 달러를 살 필요는 없으니까
그때 한 1,450원 뭐 이렇게 넘었던 환율이 국민연금과 하느니 환해지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는 1,400원대로 좀 안정돼서 이 효과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역할을 제대로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압박도 한번 받아본 바 있으니 네. 좀 나서줄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이렇게 기대를 해도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 하느하고 환해지 계약을 맺었을 때 이 메커니즘을 좀 따다 보면 네네네.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액에서 국민연금에 필요한 달러를 내주면 국민연금을 이제 원화로 네네. 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꾸는 거예요. 스왑을 하는 건데 그 예를 들어 1,450원에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해외 투자를 했고 언젠가는 이 투자한 금액 회수해서 국내로 들여올 텐데 그때 달러와 원화를 바꾼 그 환율, 그러니까 1,450원에 다시 환전을 하는 거죠. 예.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근데 투자 회수를 해서 달러로 들여왔을 때 만약에 환율이 떨어진 상태라면 1,450원에 바꾸기로 했던 거니까 국민연금은 원래대로라면 환해지 계약을 안 했으면 더 낮은 환율에 환전해야 되는데 1,450원에 환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앉아서 환 차익을 또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반대면 환손실이긴 한데 대부분 이렇게 지금 이제 연초처럼 환해지 계약을 한 게 워낙 환율이 높아서이니까 네. 아마도 이제 들여올 때는 환율이 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국민연금 입장에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계약이기도 해요. 어차피 하나는 달러 갖고 있어야 됐던 거를 이제 빌려주는 개념이니까 뭐 크게 상관없을 거고. 뭐 여튼 이렇게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달러를 사지 않으면 그거 자체로도 수요가 확 줄어드니까 환율 안정에 효과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환율 다시 오르니까 국민연금이 또 하는과 환해지 계약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환해지를 하려면 조건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되게 복잡한 산식이 좀 있긴 한데 뭐 특정 환율 수준 이상이 뭐 예를 들어 5 영업일 이상 지속됐을 경우 뭐 이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 이제 환해지가 가능한데 국민연금이 사실 올 초에는 그 조건이 이제 충족이 돼서 환해지를 했다가 지난 7월부터는 환해지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환해지를 하려면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일단 조건 충족이 안 되면 이제 못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미국 재무부가 지난 6월에 환율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을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환해지를 문제를 삼았어요. 딱 국민연금이라는 그 표현을 써서. 그래서 뭐 이래저래 6월 말부터는 그러니까 6월 말 7월부터는 국민연금이 신규 환해지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압박이 너무 거슬리는데 이것 때문에 환해지 카드를 못 꺼낼 가능성도 굉장히 크겠네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네, 네.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 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 낸 거 이후에 네네. 10월 1일에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환율 합의를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에도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해지도 자제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의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해지를 하는 상황은 이제 어려워진 거고요. 사실 국민연금도 지금 딜레마인 게 이제 국내 증시가 오르면서 국내 투자 그러니까 주식 투자 비중이 거의 이제 목까지 차 있는 상태잖아요. 올해 연말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가 14.9%였는데 이게 이제 전략적 비중이 이 정도인 거고 여기서 전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까지 용인이 되기 때문에 17.9%까지는 이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7%대 후반.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공식적인 이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자산 규모 수치가 발표된 게 8월 말 기준이 최신 수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국내 증시가 올랐으니까 아마도 17% 후반 턱 밑까지 차올랐거나 아니면 넘어왔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추측들이 계속 나오는데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조절하려면 국내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다른 자산군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뭐 다른 자산군 비중을 늘리려면 이제 해외 투자가 답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달러 수요가 늘어날 텐데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서 해외 투자에 나선다? 그러면 달러 수요 더 늘어날 거고 환율 더 오를 거고 그러면 환율 상승에 추가로 베팅하는 사람은 더 많아지니까 또 이제 오를 거고 막 이러니까 사실 이제 금융시장은 거의 절반이 진짜 심리로 움직이는데 보시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율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이게 또 역으로 또 환율을 더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을 좀 한도에 맞추려고 국내 주식을 팔기에는 지금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너무 강력하고 이걸 해외 투자하려니 달러 오르는 게 걱정이 되고 지금 국민연금은 굉장히 고민이 클 거라고 봅니다. 네, 속이 좀 시끄러운 일들이 좀 있겠네요. 네. 최근 외국인 팔자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또 뭐라고 보세요? 사실 외국인이 외도하는 이유야 외국인만 알 텐데 그냥 뭐 국내 증시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가자라는 의미가 그런 외국인도 있을 거고 먹을 만큼 먹었네 한국 증시를 떠야겠네 이런 외국인도 있을 텐데
있는데 일단 이제 매도세가 좀 거세기는 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한 코스피에서 77조 규모로 매도를 했는데 이게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면 이제 원화를 손에 쥐게 되잖아요. 뭐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겠다 이런 외국인들은 그대로 들고 있을 거고 팔고 떠나겠다 하면 이제 혼자서 나갈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이렇게 팔게 되면 그게 또 심리적으로 네. 이렇게 파니까 결국 환전 수요가 이제 발생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이제 환율에 좀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환전으로 나가는 수요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지금 환율 그러니까 외환 시장을 둘러싼 이제 수급 요인과 이제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보면 당분간은 공급은 달리고 수요는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환율이 이제 쉽게 안정되기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환율이 올랐을 때 수혜를 입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 고환율, 워낙 약세 시대 우리가 좀 계속 견뎌야겠네요. 환율은 워낙 어렵고 복잡해서 이해가 좀 어려웠는데 오늘 쭉 이 콘텐츠 해주시면서 네, 머리에 쏙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꼭 이거 공부하시고 전략에 반영해 보세요.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